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 50분마다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이 28일 남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오늘 하루 종일 대선 관련 이슈들이 가득 찼었는데요. 오늘은 국회 현장의 목소리 대선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부터 여러분께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선 캠프 라이브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선 캠프 라이브. 오늘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네.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예, 대표님. 대선 앞두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네, 하루하루 지금 엄중한 시기가 진행되고 예.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또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36일, 다른 사건은 92일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모두들 아실 텐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까지 걸린 시간이 3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동안 공직선거법의 평균 처리 기간을 따져봤더니 92일이었습니다. 36일과 92일.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집중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이다 이런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굉장히 단축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다만 36일이라는 것도 보여지는 객관적인 날짜로서 30일이지 실질적인 심리 절차로 들어가면 훨씬 더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대법원에서 소부로 갔다가 전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 예. 회부되고 48시간도 사실 따져보면은 다가 그리고 아닌데. 이틀이라고는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심리하거나 판결문을 분석하고 네, 보는 네. 시간 훨씬 더 짧았다고 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짧았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매우 엄중한 시기에 엄중한 재판, 그다음에 네.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재판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짧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대선 개입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기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재판부가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예상하고도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사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의 이 대법 선고에서 판결문을 보면 이례적으로 미국의 판결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9시고 판결에서. 근데 이게 좀 맞지 않는 적절한 비교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비판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시에 고어와 부시의 판결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그렇죠. 주법원에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재검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나왔다고. 플로리다 주에서 300여 표밖에 차이가 네네. 안 나는 상황에서 빠르게 재검표를 해서 판결이 나야 결론이 나는 사건이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하게 다뤄야 될 이번 사안과는 정반대의 사안인 게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주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오히려 연방 대법원이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부시의 승리로 확정하는 걸로 비롯돼서 오히려 비판하는 사례로 많은 더 비판들이 알려져 있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그걸 적절하지 않게 끌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옹색하고 부적절한 비유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기일이죠. 15일을 저기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네네. 12일까지는 답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것은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 자체도 15일로 심의일이 빨리 잡힌 거에 대해서 정말 빨리 잡혔죠. 대법원의 판단에 이어서 무언가 이것을 빨리
선거 전에 끝내고 거기에서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즉각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투표권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의도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네. 것, 이런 상태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일반적인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보았을 때 너무 네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그 선거 개입이다 이런 그런 의도가 평가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테지만 이 선고 기일 그다음에 선고 기일이 잡히고 이 판단하는 시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고 절차도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기본 우편을 통하지 않고 집행관을 통해서 그냥 맞아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것들이 기존의 관례나 아니면 구체적인 절차를 훼손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단하라. 이런 취지로 지금 12일에 마지막 시간을 두고 이 심리를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대선 이후로 미루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제 공정한 선거운동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재판부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이제 결정 지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네네.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재판들 네네. 또 이제 기일이 이 선거 기간 중에 잡히면서 네네. 선거 운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후보자들이 국민한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엄중히 막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그 기간에 심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잡음으로써 기존과 다르게 국민들의 판단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후보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정치적 시간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시간에 사법부가 개입해서 판단을 오도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재판을 뒤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걸로 이렇게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법부가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그 국민의 참정권, 선택권에 개입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일단 네네. 이재명 대표 총선 때도 네네. 사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법원에 출석을 이제 강행하도록 해서 총선 전날에 법정에 출석한 경우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법은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 객관적이고. 예.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최대한 사법부가 국민의 판단이 존중되는 국민주권의 시간에는 사법부의 행동도 자제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례적으로 좀 야권의 후보 아니면은 요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는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사법부에서는 당연하게 하는 심리 절차인데 네. 후보자가 오히려 이 부분을 피하려고 법정 기일에 가지 않고 회피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또 역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선거 개입은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방면적인 어떤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15일 첫 번째 기일이 잡힌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좀 이제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네네. 한 상황이고 그걸 서울 고등법원이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받아줄 것 같으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는 받아줘야 법적인 되지만. 판단이 공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굳이 얘기하면 피고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피고인의 항변권이나 법적으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맞습니다. 받아주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진행 절차를 보면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게 되면 네네. 15일 날 강행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여러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지는 않겠죠. 사법부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게 결정해서 이거에 대한 가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는 없는 것은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각 절차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네네. 연기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정책 판단들이 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쟁점을 정리해 가지고 사후 대응을 하는 것이 또 정치권의 하나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제 이게 탄핵이 되면 다음에 이훈구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이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훈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임명받은 분이고 이번 판결에서는 소수 의견을 냈던 분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재판장을 맡을 경우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전제로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는 이 절차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변하냐를 넘어서서 사법부의 붕괴와 신뢰의 완전한 추락을 보여주고 네. 오히려 입법부와 사법부의 굉장히 큰 네. 갈등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법부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과 10명의 재판관이 무리한 판결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소수 의견을 했던 이용구 재판관이 합리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네. 아마 이 절차가 진행되면 당연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판단해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게 사법 정의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진행된다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민주당에서는 네네. 이 조희대 대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전제를 얘기했듯이 그 전에 지금 무리한 사법 절차 그다음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못된 절차와 과정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고 만약에 그런 국민적인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걸로 의심되어지는 이 상태로 진행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법부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의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마지노선은 네, 제가 봤을 때는 15일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해 주느냐 마느냐인 네, 그 여부가 것 같거든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탄핵을 결정을 하면 사회민주당은 그 결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그런 것들이 사법부가 자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과정을 밟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탄핵 절차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있습니다. 가겠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약에 네네.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다음 대법원장은 이훈구 대법관이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파기환송이 결정됐던 그 판결문을 대표님께서도 살펴보셨을 텐데 긴 장문의 판결문이지만 굉장히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네. 정확하게 짚은 반대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수 의견에 좀 이례적으로 네네. 공격적인 의견을 판결문에 남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마 이용구 대법관이나 두 대법관은
이런 상황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지만 명확한 이야기를 담아놨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되어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좀 막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훈구 대법관은 문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도 유명한데요. 이거 잘 알고 계신가요? 네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명히 진보적인 성향과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판결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다수의 이제 지식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을 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용구 대법관이 뭐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심리를 주관하는 대법원장의 대행을 그걸 주심으로 맡는다고 하면은 더 합리적인 판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기 전에 헌법기관의 입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단한 노력을 네. 먼저 사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민주당의 대표 네네. 의원이시기도 하시니까 이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 그렇죠. 중차대한 시기에 사법부가 어찌 보면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네네. 갖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분노에 가까운 그렇죠. 의견들을 내놓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당의 대표로서 한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사실 국민들이 지금 옛날에 지기현 판사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여러 일련의 판결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설마 이럴 리가 하는 상황까지 계속 국민들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때문에 지금 대법관 10명의 탄핵까지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고 그거 충분히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법부에서도 국민들의 대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파괴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번 대선이 사법부의 개입으로 국민들의 선택권 그다음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그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예.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에 불출마 의견을 밝히시면서 네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와 함께 이렇게 대통령의 그 선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대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많은 걱정과 우려가 내란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참 힘들게 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곱이 넘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 지점에서 지금의 상황도 우리 국민들과 그다음에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결국은 6월 3일 날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민주주의와 헌정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당시에 이제 범민주진보 선거연합 이렇게 네네. 해서 이제 함께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네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이 선거연합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체계라고 할까요? 네네. 어떤 역할들이나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지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야 5당의 이름으로 매우 긴밀한 공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연대를 했었고요. 네. 다만 당이 이제 속도나 정책 관련해서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안고 큰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대를 해왔었고 이번 대선도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연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의대 탄핵을 진행했을 때 이흥구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 이흥구 대법관이 조국 대표의 네네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네네. 전 대표의 대학 동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같은 대학 동기라서 뭐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좀 결을 같이 하는 동기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예.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그래도 지금의 조희대 대법관과 그 10명이 재판관이 했던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기대에서 굳이 이야기하면은 국민들도 이런 분이 맡으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스스로 좀 위안을 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법과 정치적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뭐 연출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법 불신을 크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는 누구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조희대 대법관과 그 10명의 판결이 아닌 새로운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거라는 기대로서 이흥구 대법관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까지는 좀 안 가고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되고 대선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지만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많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죠. 많은 국민들이 예, 좀 예. 걱정을 하시고 분노를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5당은 민주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법기술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심이 됩니다. 대선 캠프 라이브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1타 정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오늘도 정치 인사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를 밝게 비춰주고 계신데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이재명 선대위 공보특보,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방열 공보특보님 직책이 바뀌셨습니다. 그 사이에. 네.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슈가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계속 뉴스를 확인해야 될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덕수 외치더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대선 후보를 일컫는 말이겠죠. 시사 에디터님, 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이게 지금 실시간이어가지고요.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속보가 이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예, 예. 좋겠고, 일단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입장문을 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2번을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긴급 입장문 나온 걸 보니까 당연히 당무 우선권 존중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힌과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5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지금 전당대회를 또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겁니다. 즉 김문수 후보의 요구는 자신이 지금 경선을 통해서 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당 지도부가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에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당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유감 표명과 더불어서 의구심을 짙게 하는 당의 조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10일과 11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달라. 그래서 순서가 8일과 9일 전국위원회 그리고 10일과 11일 전당대회 이 일정을 다 잡아놨고 공지를 이미 때렸어요. 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니 좀 근데 그게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전혀 그 상의가 안 돼 있는 아니 그 당무 우선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데 개무시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지도부와 당권파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됨과 동시에 네. 그 직후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실제 토론 과정에서 밝힌 적도 있고 예. 그거를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제 짚어봤던 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지금 달라진 상황이고 이 인간 김문수에게 이런 대선 후보의 기회가 과연 살면서 다시 한번 찾아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도 일단 당 대표 격으로 지금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당무 우선권을 쥐고 있는데 사무총장 지명과 임명 과정에서부터 일단 꼬였고 이양수 그렇죠. 사무총장을 감정이 장동혁 좀. 의원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장동혁 의원도 고사했고 심지어 네. 당 지도부가 그 뜻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모든 자신의 어떤 행보에 사사건건 지도부와 당권파들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고요. 네. 지금 상황은 오늘 상황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영남 일정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대구 경북 쪽과 부산 쪽의 일정을 1박 2일로 잡아놨어요. 네. 그런데 서울에 일단 지도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의원총회도 어제 그랬었죠. 밤 늦게까지 했고 네. 한덕수 후보도 사실은 영남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네. 물리적으로 뭘 만나야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단일화 룰도 일단 세팅을 해야 되고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와 한덕수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가 일단 영남 일정을 잡아버리니까 지금 다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가 네. 영남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대구행을 지금 결정했죠.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이제 시간차 공격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저 이제 후보 일정을 중단하겠다. 서울행 기차를 끊고 다시 올라가서 서울행. 나의 일정을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는 대구행 내려가고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3시 45분 차 대구행 기차를 그 지도부가 티켓을 네. 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한 1시간 전에 김문수 후보가 나는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려서 기차 일정이 지금 꼬인 거죠. 서로 여기 엇갈린 이 거죠. 단어 현 시점부터 일정을 중단하겠다. 이거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남 지역에서 대선 후보 김문수로서 활동을 하는 것, 지역민들을 만나고 시장 가서 민생을 경청하는 네. 이 어떤 행보 자체를 네. 그만두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이 나를 공식적인 후보로 지금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면 네. 내가 이걸 왜 하는 것이냐. 실제로 경선을 우리가 왜 했으며 왜 내 뜻을 따라주지 않을 거면 왜 굳이 후보를 뽑았다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 재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김문수 후보님을 네. 존중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일단은 공식적인
후보입니다. 후보 당연하죠.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일단은 꿀릴 게 없어요. 급한 분은 저쪽입니다. 그렇죠? 특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이제 2014년에 경기지사를 마친 다음에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좀 잊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란 사태 계기로 뜻밖의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그 내란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원 전체에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한 게 이제 계기가 돼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제 김문수를 재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부각이 되면서. 그때. 예. 그래서 처음에 지지도 막 높게 나왔을 때 방송에 나와서 나는 사실 대선 후보로서는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8강, 4강, 그다음에 이제 누가 될지 모르는 2강.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게 5월 3일 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된 게 5월 3일인데 겨우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3일 지났습니다. 네, 3일 지났는데 네. 지금 그 김지원 비서실장이 오늘 아주 생생하게 서운한 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의힘 얘기 나오면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그 장면이 그 최고위원회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백드롭에 김문수 사진을 안 실어줬다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서운할 만하죠. 대선 후보로서 선대위 사람들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임명장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기분 나빴을 게 이걸 같은데 네. 대선 후보 이제 포스터를 찍어야 되는데 그 찍으러 갔더니 옆에서 똑같은 상황에 배경으로 네.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 아. 이 얘기를 오늘 그 김재원 네. 그 비서실장이죠. 후보 비서실장 네. 이런 얘기를 다 네, 네. 했어요. 이거는 근데 전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잘잘못을 따지면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네. 이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당권파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3일 만에 대선 후보 된 3일 만에 아무리 자기가 김덕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네.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는 걸로 한동훈을 이기고 후보가 됐더라도 이게 3일 만에 이렇게 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급해요. 아까 국힘은 급해요. 7일에 빨리 단일화를 하고 빨리 네. 뭐 이제 공보물도 찍고 아까 말씀하신 포스터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7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래서 약간 지금 좀 실책 아닌 실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일어난 이 대구행과 서울행 요 사건은 약이 오를 대로 오를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네, 일단 그 사진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정치인에게 사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사진관을 가고 어떤 작가가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미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죠. 연예인으로 치면 뭐 미용실 샵? 네. 메이크업 샵을 어느 곳을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탑스타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되었을 때 당에서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서운한 게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네. 이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이다.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예. 그리고 지금 절차를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댓글에 보니까 뭐 술래잡기를 하려고 하느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된 만남이다. 무슨 밀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된 네. 만남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뉴스토마토가 요 표로 일단 한번 지금 상황을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각 시기나 방식이나 뭐 당무 우선권에 대한 입장, 단일화 추진 기구에 대한 입장 모두가 다릅니다. 지금 이 다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것인가?
일단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것도 지금 말이 좀 잘못된 게요. 국민의힘 네네. 지도부가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후보 당시에는 윤석열이 나는 새도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지금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됐다고 해가지고 네. 아무리 본인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해놓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네, 네. 하더라도 이미 절차적인 민주성을 따라서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당무 우선권에는 어쨌든 후보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겁니다. 인사 네. 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임시 대표예요, 임시 대표. 네, 네. 근데 지금 한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선대위를 꾸려달라는 선대부 조직 꾸려달라는 거 그리고 네. 사무총장 앉혀달라는 거 네. 이런 것마저도 안 들어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약간 전략이 이겁니다. 한덕수와만의 단일화가 아니라 이준석 그다음에 이낙연까지 해서 전체 빅텐트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간 끌기죠. 근데 이런 가운데 한덕수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이분이 이낙연을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손잡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에디터님? 뭐 이낙연 후보를 만나는 것보다는 사실 당연히 지금 만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본 메인 메뉴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먹는 셈이죠. 근데 실제 그 에피타이저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딴 데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 이낙연 후보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어떤 단일화의 전제로 깔아놨던 게 당명 변경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새미래 민주당에서 이제 그 얘기를 요구 조건으로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아마 어쨌든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조건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한덕수의 마음이겠죠.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만나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를 이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 지금 영남에 가 있는 그분을 모시고 와서 빨리 단일화의 도장을 찍어야만 네. 이 기호 2번을 달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하는 꼴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혀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함과 조급함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예. 모습들이 저는 일부 그 오늘 관훈 토론회인가요? 네. 이런 자리에서 좀 비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덕수 후보에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전혀 촉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5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당 지도부가 대구 행으로 내려갔다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어제 밤에도 의총이 열렸고 지금도 뭐 이제 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거의 비상사태예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사실 선거 기간 중에 했던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단일화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저는 지도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그 네. 후보에 맞는 권한을 모두 다 위임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일단 있는데 믿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힘 당원 74조에 의해서 네네. 선거일까지는 선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무 정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 단계에 네, 따라서 그렇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먼저 주고 나서 그리고 논의를 했었어야 됐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후보였을 때 정말 서약서라도 받았어야 됐던 거죠. 네.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단일화를 추진한다. 받았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네. 숱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공중전 뭐 무슨 다 모든 전을 다 걸치고 나왔죠. 네. 8강, 4강, 2강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치면 한덕수랑 단일화를 바로 한다? 그렇다면 그 단일화에 대한 뭐 경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보통은 후보가 지불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의 공식 후보입니다. 지금 임명장도 안 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당의 공식 후보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보수 연합을 단일화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뭐 무슨 이거 뭐 올림픽 월드컵 경기도 아니고 무슨 지역전 예선하고 뭐 본선까지 가는 지금 토너먼트가 되어 있는 건지 네네. 빅텐트를 정말 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지금 원샷으로 해야 하는 거죠. 예. 보수 연합을 해야 하고 네. 그 안에 한덕수와 뭐 이준석이라든지 다른 후보들, 뭐 네. 이낙연 후보라든지 그렇게 다른 후보들을 함께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압력하고 푸시하면은 오히려 정말 햇볕 정책처럼 네. 자시가 바람이 불면 옷을 계속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본인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상수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와 앉아서 국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듯한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힘 내부에서는 사기당했다, 너무 믿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국면에서 정당 정치의 원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너무 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같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다급하니까 네. 단일화라는 거를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인 것처럼 그렇죠. 돼 있어요. 예, 근데 예. 원래 다른 단일화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면 먼저 정책 협상 같은 거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통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합의하면서 후보가 단일화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국민의힘이 윤석열한테 매달려 가지고 대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그래 놓으니까 이게 급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탄핵 반대한 그 내란을 옹호한 김문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이 김문수 후보로는 안 된다라는 게 스스로 판단되니까 한독수를 업둥이로 또 데려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정치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통일당 전광훈 하고 해서 자유통일당 하면서 막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네. 이 시야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이 양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잊어버리고 까먹은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네네네. 이 정치 경력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국회의원은 구조 아니었습니다만 할아버지죠. 1990년부터 민중당에서부터 정치를 네. 한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옛날 이제 노동운동까지, 학생운동 노동운동으로 하면 네네. 70학번이에요. 70년대 들어가서 예, 예. 70년에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더 얘기하면은 경북고등학교 때 이미 삼성개헌 반대운동을 한 분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념, 자기 고집에 엄청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꾸로 완전히 굉장히 그 좌익적인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아주 극우로 갈 수 있는 게 네. 이런 자기 신념에 대한 게 엄청나게 투철한 한 측면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기호위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몰아붙이면 그런 거에 응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경험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5일 날 그 투표 포스터 인쇄할 때까지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김문수 후보를 둘러싼 분들이 지금 완전히 잊어먹고 있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박계동 전 의원, 네. 차명진 전 의원, 이런 예. 분들이 측근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분들이 지금 권성동, 권영세 뭐 이런 분들보다 친윤. 훨씬 정치 오래 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수나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를 모르는 더 분들이 고단수다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시죠. 한동수는 훨씬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풍찬 노숙하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 의기투합해가지고 김문수 이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도권 정치에 자기도 올라타야 되거든요. 예. 그동안 뭐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지 아까 이제 박계동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잊혀졌던 인물입니다만 이제 자신을 어쨌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어떤 누구에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 현재 당권파라고 부르는 범친윤이나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막 60명 넘게 무슨 성명서를 내고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분들의 생각은 저 먼 미래가 있어요. 이미 나의 공천이라든지 나의 지방선거라든지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의 대구시장 자리라든지 네. 벌써 이미 거기 가 앞으로의 있거든요. 지방선거, 총선, 그럼요. 나의 미래.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 60명의 의원들이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네. 만약에 무산되고 뭐 권영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 기사 보니까 11일까지
100명까지 단일화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하거든요. 네네. 사퇴하면 더 땡큐예요. 60명 의원들 당 깨고 나가면 더 땡큐예요. 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이번에도 뭐 중앙일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자산 비교를 했는데 건물만 하더라도 뭐 몇백억이 넘는 건물을 소유한 예, 예. 정당입니다. 네. 자산 보유금만 하더라도 몇백억이고요. 네. 이거를 다 이제 김문수 후보님께서 통째로 드시는 건데 이거를 그냥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전 네. 내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이분이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지를 쉽게 불지 않았던 그런 예.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동료, 과거의 동료들에게도 존중을 받고 있고 그 인간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비판하지 않는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결기와 그 강단이 풍찬노숙하던 그 시절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노동부 장관까지 오게 됐고 그 강단이 이제는 자신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됐는데 이 자리를 내어준다? 김문수를 너무 쉽게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7일에 당원을 대상으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자고 아니, 나올 텐데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반대하는 또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 전 당원 여론조사 때는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 김문수 측에서는 어떻게 또 받아칠지 진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 본인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당장은 여론조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은 정말 김문수 후보의 편이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덕수 후보의 얼마 전에 호남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말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관훈 토론도 제가 지금 전부 다 보진 못했는데 네. 아마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문수 후보에게는 유리하다. 그렇다면 지금 범위 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그냥 1대1로 붙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지금 조금 저도 상황을 살펴보니까 네. 선거를 지는 것을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을 염두에 두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선거는 졌다. 네. 하지만 그 이유를 보자. 네. 봤을 때 한덕수냐 김문수냐 예. 지도부나 또 의원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뭐 민주주의, 정당 정치 이런 거는 기대할 수도 없고 계산기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공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사실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 단일화가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그 예측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보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구조적인 걸 보면 네. 지금 이제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랬어요. 이해창이 강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네. 그때 단일화 국면에 들어갈 때는 정몽준 후보가 앞섰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승부사 노무현이 정몽준이 원하는 여론조사 내용을 다 전격적으로 다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을 받으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김문수 후보 쪽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지금 후보된 지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네. 이 큰 당에서 대선 후보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한덕수를 앞설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 이 김문수는 한덕수 후보는 혼자입니다, 혼자. 혼자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요새가 미디어 선거라고 그래도 한덕수 그 캠프 정도가 움직이는 거하고 네. 국민의힘 전체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예.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2002년에는 노무현 정몽준이 손을 합치면 단일화하면은 이해창을 이긴다는 게 분명했어요. 네. 여론조사가. 네. 그러니까 이해창 4, 노무현 정몽준 3, 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이해창을 이긴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지지층도 달랐어요. 네. 노무현의 지지층과 정몽준의 지지층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덕수하고 김문수를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지층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음이 바쁜데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맨날 요청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적인 화제가 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둘을 합쳐서 이낙연을 합쳐서 거기다 이준석을 합쳐서도 이게 안 이재명 후보를 이길 된다라는 것인가. 안 된다라는 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민적 압박이 없어요 이게. 네.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에디터님께서는 이 둘의 이제 그 단일화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신다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황방열 특보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네. 다자구도에서 삼자구도에서 예. 1위 후보가 너무 높게 이재명 후보가 너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단일화 시너지가 사실상 이 승부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판단을 예. 이미 양쪽 다 하고 있고 결국엔 당권 대 당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일단 전국위원회 여는 스케줄과 전당대회 여는 스케줄까지 공지한 상황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순순히 해주지 않는 신용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진짜 극단적으로 당이 깨질 가능성도 뭐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당이 깨질 그러니까 가능성. 결국에는 뭐 이제 짐 싸고 나오는 것이죠. 한덕수 후보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의심되는 건 못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쉽게 그렇게 당을 나오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108명의 그 의원들이 실제 당을 깨고 나올 분들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김문수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통해서 어찌됐든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 일단 그림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 싸움의 끝은 결국엔 그냥 파멸이고요. 네. 합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망하는 것이고 네. 분열이 된다라고 하도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과정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임명장까지 못 받은 대선 후보가 이게 과연 이런 일이 2025년에 있다라는 건 네.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요. 예, 그래서 김문수 알겠습니다. 후보님을 임시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임시적으로. 대선 후보 김문수가 네. 선대위를 꾸리는데 그 선대위에 일할 사람들한테 줄 임명장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원래 김문수 경선 캠프 당시에 있는 의원들이 완전 김문수 후보와 다른 입장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김문수와 그동안 함께 했는데 네네. 마음은 그동안 한덕수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페이스북 그렇죠.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진짜 좀 가관인 게 진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 의원이 계시네요.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다.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경선을 지나왔던 네. 김문수 후보 캠프의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이 익명으로 한국일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김문수가 전형적으로 좌파식 조직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예, 예. 이게 뭡니까? 일종의 색깔론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내가 김문수 자당 후보에게 색깔론을 내가 경선에 지지한 후보를 본선까지 올린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전에 사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자당 후보에 대해서 자당 대선 후보에 네. 대해서 뽑은 지 3일밖에 안 된 후보한테 색깔론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실 이제 당원 입장에서는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경선이 장난도 아니고 몇 번의 토론을 거쳐서 이제 그 당원들이 표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당이 다른 후보를 밀고 있는 듯한 모습, 자당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 이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셈법이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최종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줬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를 주신 분도 있지만 네.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그 선거 기간 중에 본인은 뭐 김덕수다 이러면서 네. 그 한덕수 후보와도 이제 단일화를 연합을 할 할 것처럼, 네.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프리텐드 한다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뭔가 그런 체를 한 거죠. 네. 그런 체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당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통합을 또 연합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아마 그 당원들은 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정당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김문수 후보가 정당하게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 저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저는 절차를 다들 중요하게 김문수.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돼야 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과정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정말로 무슨 꽃가마 태워주고 외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상인 지지율만 있는 아무런 조직도 없고 경험도 없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지금 뭐 가족 리스크나 이런 것도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예. 하지만 저는 후보로서 검증이 된다는 것은 그 이해찬 대표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정치인은 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다. 오. 어항에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너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행동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너가 담장이 교도소 담장이를 걷게 네.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한덕수 후보는 그런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정말 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사실, 불구하고 이제 지금의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내부의 갈등은 국민에게 정말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을 계속 하고 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런 댓글을 제가 보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네, 저도 문수 지지합니다. 문수 삼촌 지지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장 들고 네. 나를 잘을 기대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열심히 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심에서는 멀어져 있어요. 어제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만났고 오늘은 이낙연 전 총리하고 악수하는 모습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마음은 딴 데 있다니까요. 마음은 딴 데 있다. 마음은 한덕수의 마음은 네네네. 김문수에게 있고요.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행 기차에 몸을 실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게다가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만난 다음에 원래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 TV조선 단독 보도 보니까 원래는 오후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야 되는데 꼬였죠 뭐. 아마 이제 이 같은 회사의 같은 단독 보도인데 4시간 전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예정돼 있다라고 네. 했는데 1시간 전에 대구를 내려간다고 하니까 못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갖다 찍고 다시 올라오면 만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분도 이제 좀 일찍 주무셔야 돼가지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좀 예. 일찍 취침해 드시지 않겠습니까? 자, 한덕수 후보가 사실은 개헌 빅텐트 이야기를 했었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선언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전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출마 선언문에 담겨 있는 내용. 그러니까 네. 첫 번째가 개헌이었고, 네. 두 번째가 자신이 통상 전문가라는 거였고요. 네. 세 번째가 국민 통합과 이제 민생 강조였는데 네. 다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선출되기에는 자격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대목을 빼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내란의 가담자, 내란의 공범, 내란 죄로 인해서 입건돼 있는 피의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탈색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중도 소구될 만한 포인트를 내걸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게다가 또 개헌을 고리로 또 뭉칠 만한 사람들, 이른바 이제 개헌 연대. 네. 그걸 이제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반명 연대죠. 네, 반면. 근데 개헌 연대인데 그거 다 반명 네, 연대인 네, 네. 거예요. 아까 예. 얘기했던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혹은 모르겠어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이른바 지지했었던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사실 지금 반명 연대거든요. 예, 예. 실제 개헌이 목적인지 네. 반명이 목적인지 네. 뭐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보는데 만나는 분들이 전혀 뭐 영향가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네. 김문수 후보나 일단 급하게 만나셔라.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특보님 짧게 한덕수 무소속 후보 부인 관련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무속 논란입니다. 우리가 사실 김건희 씨에게 크게 대인 바 있는데 또다시 무속 논란이라니요. 이거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려다 말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 토론회에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네,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반응이 조금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덕분님? 지금 이제 다른 거 공격할 거 없으면 그거 하겠는데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피해 가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네. 무슨 국민 통합이니 그런 거 들고 나오는 사람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국민 통합을
그걸 다 끝난 거죠. 그 광주 사태 얘기하면서 네. 그 5.18 국립묘지 그 국립묘지 앞에 가가지고 그 참배 그렇죠. 막는 사람한테 뭐 나는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네, 나는 호남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예. 이걸로 무슨 국민 통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3년만 임기 3년만 하겠다는 것도 이미 근데 김이 다 빠져버린 게 한동훈이 그거 들고 나왔었잖아요. 네. 김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3년 한다 그러면은 1년 정도 지나면 바로 레임덕인데 그런 대통령을 뭐하러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대선 28일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관련 여론조사 수치를 보여드리면요. 5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7%, 김문수, 이준석, 한덕수가 각각 13, 4, 23%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선호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에디터님 어떻게 보시는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어제 있었던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동일하게 또 다른 타 여론조사입니다만 차이점은 어쨌든 갤럽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그렇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률도 ARS 조사와 또 다르게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한국갤럽을 정치권에서 많이 신뢰하는 조사 기관으로 꼽곤 하는데 네. 전화 면접 조사에서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에 육박하는 47%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첫 번째로는 적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선 후보 이 세 사람의 일단 실제 빅텐트 가능성들이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지도를 다 합쳐도 다 일단 또 합쳐도? 다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 네네.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황방열 특보께서 미리 짚어주신 대로 이런 다자구도에서 50%에 육박하는 지지도가 나왔을 때 예.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이 지지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일화 시너지는 전혀 날 수가 없다. 오. 우리 정치사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하지도 않았고요. 할 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뭉친다고 한들. 네네. 그래서 빅텐트라는 표현이 계속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빅텐트는 안타깝게도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 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빅텐트가 큰 국민에게 감동이나 공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을 알 수 있겠고요. 설령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더해서 없다와 모름 응답 거절을 붙여 넣어야만 네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근소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자 대결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자 대결은 좀 다를 것이냐? 아닙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 50%에 가까운 선호도를 보였고요. 김문수를 대도 지금 이 글자가 잘못 나왔는데 아래쪽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후보를 대도 김문수는 33%, 한덕수는 36%, 조금 높기는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눈여겨볼 점은 한덕수에서 3%가 좀 더 나왔잖아요. 이준석 쪽에서 뺏어옵니다. 이준석이 9%인데 아래는 6%거든요. 자, 이 3자 대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정치는 불안보다 안정의 마음이 간다. 예. 저는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또 정책을 그렇죠. 발표하셨고 어린이 네. 정책을 발표하셨고 오늘은 청년 정책 네, 종교 되셨더라고요. 정책 오늘 청년 정책 예. 이런 식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보수 야권이 단일화를 해도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뭐 빅텐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빅텐트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포용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가치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나의 텐트를 구성해서 네. 연합을 하는 건데 포용의 정치가 아니라 공포의 정치를 하고 있다. 오. 이재명이 두렵다. 이재명 후보가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로서 그 공포감을 하나의 그 빅텐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거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천막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비전을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굳건하게 1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전선이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그 네. 리더십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재명과 김문수를 대봤을 때,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사실 47, 38, 47% 대 38% 이렇게 나왔다면 5월 3일에서 4일 날 했었던 여론조사죠. 여기에서는 52% 대 39. 이재명 후보가 훌쩍 올라갔습니다. 50%를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사실상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확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결과가 나왔는데 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같은 경우에 확정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제일 위험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게 동의하지 않는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한 표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선거는 끝날 때 끝나야 끝나는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절박한 사람이 예. 이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절박하다. 예.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중앙일보 조사에서 중앙일보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한 거죠. 예.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응답률이 17.8%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조사 중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응답률 네, 네, 자체가. 네. 그다음에 무당층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상당 부분 그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통 예전 대선에도 보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충 그 마음을 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5월 1일 날 그 대법에서 예.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저 유죄 취재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 대법 파기환송한 판결이 부분들이 났었죠. 이제 여론에 그 부분이 누구나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 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 신문을 좀 그러니까 언론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지지도를 볼 때 그냥 나오는 지지도뿐만 아니고 중도층 지지율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상식처럼 됐는데 이 중앙일보 기사에 이 대목이 이제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중도층 지지율이 똑같은 중앙일보 갤럽 조사입니다. 아, 예. 1월에 36%였어요. 네. 근데 4월에 43%입니다. 어. 근데 이번 조사는 55%입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중도층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조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견인하는 그 실체 내용입니다. 네. 중도층의 지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네. 사실 모든 선거는 중도층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월 대비해서 5월까지 변화 추이를 봤을 때 20%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 20% 가까이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수치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특보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5월 1일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 여론조사는 3일에서 4일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더니 잘된 판결이 46%, 잘못됐다가 42%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디터님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물론 46대 42 우위로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게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6인데요.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이런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특히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검찰의 수사라든지 네. 이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대목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중도 무당층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판결을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런 이슈들.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 것이다. 또 법원의 판결은 정당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법률 이슈와 관련돼서는 흔들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 여론이나 투표 민심으로 판단되는 것과 이 여론조사상 드러나는 내용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마도 실제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표를 던지는 행위와 이 판결에 대한 견해에는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46이라고 해서 잘된 판결 중에는 아마 중도무당층의 다수가 뭐 법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삼기보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이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평가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탄핵 결과가 나올 당시에 그 앞뒤 상황을 보면 여론이 확 그 헌재의 판결에 돌아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대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잘못됐다가 42%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4%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이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의견도 많다. 적지 않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 문제가 있다는 그 의사 표현은 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이 유죄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임? 막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파악할 시간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들이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돌아설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왜 그것이 그렇죠.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보수 언론에서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이 부분도 사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 뉴스토마토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특보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잘 됐다가 46이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게 42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이 조사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이게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게 더 많다라고, 물론 우리가 이제 46이라는 더 많이 나온 수치는 그대로 그렇죠, 존중해야 그렇죠. 되지만 예. 통계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구속은 뭐로 인식됩니까? 사람이 구속되면 네네. 구속되면은 유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재판은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예. 사람이 구속되면 감옥 가면은 유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가 우리 국민들한테 아직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 대법원이. 네.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알려지면 네. 지금 정원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네. 이 부분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계속 이번 주 하고 있는 데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것과는 좀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고등법원의 지금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것이다.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인사들 모아 1타 정치 함께 해봤는데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이재명 선대위 공보특보,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